전승이나 잊혀진 민속을 취재하던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도착했습니다. 꼭 직접 전해줄 이야기가 있다는 한 남자. 우리는 근처 카페에서 만났고 짧은 대화 끝에 그는 말없이 영상 하나를 보여줬습니다. 녀석은 마치 술에 취한 듯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있었죠. 저는 별다른 특이점을 찾지 못한 채 잠시 침묵하자 남자는 말했습니다. 이 행동을 하루에도 수차례 반복했다면 그래도 평범해 보이십니까? 그는 이어 사진 2장을 꺼냈습니다. 빛바랜 사진 1장,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찍힌 것으로 보이는 사진 1장. 이 사진들은 일본의 어느 산간 마을에 살았던 어떤 가문의 가족 사진이며 마을은 지금 사라지고 사람이 살았던 흔적만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. 오직 그곳 출신들의 입을 통해서만 전해진다는 소문.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 가문에는 오래전부터 기이한 꼬리표가 따라 붙었다고 합니다. 바로 저주였습니다. 이 집안은 예전부터 저주를 부리는 가문이었다는 것입니다. 제가 믿기 힘들다는 표정을 짓자 그는 마지막으로 사진 1장을 더 보여줬습니다. 검은 기와로 지어진 아주 낡고 거대한 집이었습니다. 당시 마을에서는 가축을 많이 키웠는데 아프거나 병이 나면 꼭 이 집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.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은 집. 사람들은 그곳을 단순히 큰 집이라 불렀고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. 마을 짐승들이 아프면 제일 먼저 큰 집으로 데려가야 한다. 그리고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. 당시 초등학생이었고 그 마을은 시내로 나가려면 차로 30분 정도는 나가야 하는 산촌이었습니다. 그러던 어느 즈음 마을 곳곳에서 개에 관련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. 저 아랫집 개가 사라졌대. 그 일을 시작으로 어느 집 개가 또 안 보인다는 말이 마을에 하나둘 들려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이 마을에서는 개를 방목하듯 키우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게 자연스러웠다고 합니다. 그런데 사라졌다는 표현은 확실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. 당시 산촌에서는 개의 존재는 더욱더 컸습니다. 개는 집을 지키고 야생동물을 쫓아주는 중요한 공동체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. 그 남자는 자신의 집에도 개가 한 마리 있었다고 합니다. 낮에 아버지와 함께 밭에 가거나 어딘가를 하루 종일 나갔다 와도 지친 기색 없이 건강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동생과 함께 밥을 주러 갔을 때 밥그릇은 그대로인데 물그릇만 반쯤 비어 있었고 개는 마당 가장자리 침을 흘리며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. 기운이 전부 빠져 초점이 나간 눈이었습니다. 충격적인 순간은 바로 그 다음이었습니다.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몸을 일으켰다는 겁니다. 똑바로 서지를 못하고 몸이 중심을 잃고 계속 넘어지는데 마치 춤을 추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. 그리고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.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어딘가에 전화를 걸어 한참을 이야기한 뒤 데려갈 데가 있다며 개를 데려갔고 거의 끌려나갔습니다. 여기서 확실히 기억하는 것은 기운이 없던 그 강아지는 갑자기 미친 듯 날뛰기 시작했고 아버지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려 했던 것입니다. 큰 집에 왜 아픈 동물을 데려가느냐 물으면 대답은 제각각이었습니다. 옛날부터 원래 그래왔다. 그 집 할아버지는 개 눈만 봐도 다 안다더라. 병들어 죽은 짐승을 처리해준다. 이유는 어찌됐건 다시 멀쩡하게 돌아오는 동물들도 많았으므로 오랫동안 별 문제는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. 개가 사라지는 집이 늘어날수록 마을 사람들 사이에선 많은 소문이 돌았습니다. 짐승이 내려왔나? 개장수가 돈 벌려고 돌아다니나? 어느 날은 술 취한 동네 아저씨가 집 밖에서 술에 취해 소리치는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은 개들은 다 그 집으로 가서 죽는다. 그 집은 개를 데려다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. 당시 이 말이 기억에 남았던 이유는 또래들 사이에서도 개와 관련된 소문이 꽤나 화제가 되었고 자주 보던 만화들에 나오는 이야기와 묘하게 겹치면서 이상하게 더 무섭게 들렸다고 합니다. 자신에게는 3살 차이가 나는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꽤나 활발했던 아이였다고 했습니다. 동생은 밖에서 친구들과 노는 걸 좋아하는 아이였지만 어느 날 저녁이 훌쩍 지나도 오지 않았고 산에서 짐승이 내려오는 경우도 많았어서 부모님과 이웃 어른들은 손전등을 들고 동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.
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남자가 다가와 아이는 큰 집에서 보호하고 있다며 안내했습니다. 큰 집의 문이 열리고 특이한 옷차림의 노인이 동생의 손을 잡고 함께 나타났습니다. 부모님은 그 노인을 선생님이라 불렀고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라는 듯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. 그 후로 동생이 이상해졌다고 말했습니다. 동생은 멍하니 어딘가를 바라보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고 어느 날은 같이 걸어가던 중 마을에 버려진 건물을 가리키며 말했다고 합니다. 저기 누가 서 있어.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그날 밤 잠에서 깼을 때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. 방 어딘가에서 낮게 들려오는 짧고 거친 숨소리. 사람의 목소리라 하기엔 너무 낮고 짐승 소리라고 하기엔 어딘가 끊겨있는 소리. 서둘러 눈을 떠 동생을 봤더니 동생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떨고 있었고 알 수 없는 말을 반복하더니 무언가 놀라 발작하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. 그날 이후 동생은 거의 엄마와 같이 지내게 되었고 동생의 얼굴을 보는 날이 점점 줄어만 갔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밤 거실에서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. 분명 그 통화에는 선생님이라 부르는 그 할아버지와 무언가를 심각하게 얘기하는 듯 보였습니다. 그때 확실히 알았습니다. 우리 집이 큰 집과 이미 오래전부터 알던 관계였다는 걸. 며칠 뒤 심부름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당에서 집 창문 쪽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. 창문은 조금 열려 있었고 그 좁은 틈 사이로 빛나는 무언가가 보였습니다. 그것은 동생의 눈이었습니다. 하지만 사람의 눈이라면 가로로 보여야 하는데 그날 본 눈은 세로 방향, 마치 목을 꺾고 밖을 보는 것 같은 비정상적인 각도였습니다. 너무 놀라 그대로 굳었고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 집으로 들어갔습니다. 비가 쏟아지던 밤, 당시 거실에서 TV를 보다 어떤 인기척에 그곳을 봤고 거기엔 동생이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. 동생을 불렀지만 아무런 반응은 없었고 무언가에 홀린 듯 초점이 없는 멍한 모습이었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동생은 벌떡 일어나려고 하는가 싶더니 그대로 주저앉고 몸을 기이하게 비틀고 있었습니다. 이것은 마치 그때 마당에서 보았던 우리 집 개의 모습과 같았습니다. 이 광경을 본 어머니는 망설임 없이 괴로워하는 동생을 품에 안고 황급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. 다음날 집안에 마을 어른들과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고 검은 복장의 남자들이 동생을 데리고 나갔다고 합니다. 따라 나온 사람은 부모님이 선생님이라 부르던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. 그리고 동생은 그날 이후로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. 시간이 흘러 큰 집에 대해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. 개가 사라진 것도 다 그 집안 짓이다. 개를 이용해 무언가를 했고 이제는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. 소문은 점점 하나둘 늘어만 갔습니다. 어떤 사람은 오래된 신사 옆길로 쭉 가면 나오는 폐건물로 큰 집 사람들이 향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. 그 창고 안에는 짐승을 가두는 철장이 줄지어 있었고 거기엔 개들이 있었으며 모두가 무언가에 홀린 듯 역시 나가 있다거나 쓰러져 있다거나 심지어 그 중에는 사람도 있던 것 같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. 동생이 그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어느 날 밤 몰래 집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. 그 소문을 따라 신사로 향했고 오솔길을 따라가니 어떤 낡은 창고가 실제로 있었습니다.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을 때는 보이는 풍경은 창고에 있을 법한 오래된 물건들 뿐이었다고 합니다. 허탈해 돌아가던 중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느껴졌고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. 시선의 끝에는 어떤 검은 형체가 보였고 네 발로 서 있던 그 형체는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. 그것은 갑자기 뛰어들었고 그걸 피하려 뛰어내려가다가 산길에서 굴러떨어지며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. 얼마 뒤 신사신관이 그를 발견해 겨우 집에 올 수 있었습니다. 부모님은 어떻게 된 일이냐며 물어왔고 동생을 찾고 싶었다는 말에 얼굴은 한순간 굳었다고 합니다. 동생은 치료시설에서 잘 지내고 있다.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데 돌아다니지 마라. 이후 가끔 동생 이름으로 된 편지가 도착했지만 별다른 내용 없이 비슷한 인사말 뿐이었습니다. 이야기를 전하는 시점까지도
그 편지를 동생이 직접 쓴 것인지는 확신하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.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. 그는 기쁜 한숨과 함께 이야기를 마쳤습니다. 그리고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. 그것은 오래전 그 마을의 지형과 가구 수를 상세히 기록해둔 옛 행정지도였습니다. 지금은 사라진 그곳의 유일한 증거물이었죠. 지도를 보니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. 과연 마을의 개들이 사라진 사건과 큰 집은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? 동생을 덮친 그 기이한 증상은 정말 그가 말하던 저주였을까요? 하지만 제보자가 남긴 이 증언은 그 마을에서 벌어진 일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했습니다.